무죄 판결을 하려면은 빨리 해달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나중에 내가 뭐 굶어 죽어가지고 억울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 빨리 진실을 밝혀줘야지. 그런 점에서 이재명이가 말만 희대 사기꾼이다 뭐 또 뭐 소설이네 창작이 대충 얼설프네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뭐가 창작이고 뭐가 위조됐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주말을 달구었던 검찰 언론이 검찰 애완견설. 야, 이거 뭐 언론인들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이거? 이건요. 자, 일단 제가 아까 리종역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는 이 아이템은 애완견이란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애완이 뭡니까? 애완용품. 네.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 토이. 그렇지. 그죠? 근데 견은 개견자니까. 즉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강아지, 개 땡땡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이 검찰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개 땡땡이란 말이 이재명 입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이 발언이 나온 게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보통 주말에는 뭐 신문들이 나오지 않잖아요. 오늘 모든 신문의 사설, 칼럼, 기사 제가 쫙 새벽부터 검색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특히 한겨레, 경향신문의 사설이 날까 말까. 똑같아. 제가 이거 딱 저는 찍었어요. 저도 우리 최 변호사님 잘 맞추신다길래 자리 깔아야 된다고 하시니까 저도 분명히 안 쓸 거야. 사설이 없어요. 사설이 없어. 딱 두 개가 없어. 모든 신문, 심지어 부산 쪽에 있는 약간 뭐 중도 좌파 신문들조차도 다 쓰는데 유일하게 한겨레, 경향은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러고 경향은 뭐를 썼느냐? 경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권이요? 네, 경향에 썼는 거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참 진짜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썼는데, 여기 있다. 회의를 아예 비공개로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기레기, 인권 장사치 운운하는 대목에선 반대 의견을 용납, 경청하지 않는 섬뜩함마저 느껴진다. 저는 이거 이재명이한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만 이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그러니까 예. 아니 똑같이 이런 그 기레기 뭐 이제 또 애완개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이 아닥하고 엉뚱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작태는 뭐냐고요 이게. 이분이 성함이 김용모죠. 네, 김모. 예. 네, 김모 변호사님이라고 부산 출신입니다. 이분도 브레이크 없는 벤츠 쓰신 분이죠. 이분이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인데 여기에서 한 말을 경향신문을 딱 뽑아가지고 뭐 기레기란 말도 쓰고 장사치라는 말도 쓰고 하는데 처음에 보면 이거 이재명 당대표 이야기인가 보면 아니에요. 엉뚱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아마도 국민의힘 추천 같은데 그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설을 쓴 거예요. 대문짝만하게. 그런데 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왜 사설 안 쓰시지? 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스스로 한겨레나 경향은 검찰의 애완견으로 자인하는 것인가? 자인하는 것인가? 그 노정면이라고 YTN 그 노조위원장 뭐 했나? 그 인간은 좀 먹물 좀 먹었다고 랩도그 랩이 아니고 랩도그 무릎팍 위에 올려놓은 개. 참 진짜 그래 먹물이다 너. 아이고 뭐 한겨레에서는 뭐 의예미가 난리치더니 이제는 YTN 먹물 좀 먹었다고. 그렇죠. 지금 그 YTN 노정면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 대변인이니까 이재명의 이제 그 입장을 옹호하는 건데 뭐 노정면, 양문석 등이 일제히 주말을 기해서 뭐 짠 듯이 미리 짠 듯이 이재명을 엄호하고 나섰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관은 스탈린주의 언론관이 확실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언론관은 기본적으로 저널리즘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 그래서 국민의힘 지금 일제히 뭐 여러 의원들이 이제 말을 쏟아냈지만 이거는 그냥 그 강경 발언이 아니고 망언입니다. 망언. 대한민국 전체가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의 애완견, 개 땡땡, 강아지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취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기자들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한번 어떤 성명서가 나오는지 쭉 더 봐야 됩니다. 자, 그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방송 장악한다는 둥, 언론 탄압한다는 둥 했던 민노총 언론노조, 그 다음에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아나운서협회 전부 다 오늘 입장서 내야 돼요. 응? 자기들을 모욕한 거니까. 아닥하는 거 아니에요? 아닥하면 바로 애완견이구나. 애완견이지. 애완견임을 자인하는 거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걸 보고 뭘 느끼냐 하면은 박원순이가 그런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있고 하니까 그 피해자를 여성 단체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이 언론 애완견 호소인들아 좀 제대로 좀 얘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보면은 이제 이걸 보면은 이런 거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유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기자들은, PD들은, 아나운서들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이재명 입에서 나오든 뭐 예를 들자면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럼 다 같이 공히 비판하고 지적합니다. 문제점을. 그렇죠. 그런데 노종면, 양문석 뭐 등등 이 세력들은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둥에서 바치는 언론 자유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공정하게 비판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스탈린주의, 스탈린 아시죠? 소련, 스탈린주의 언론관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편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걸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아니고 그걸 매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매체는 비판 기능이 없는 거예요. 미디어. 그냥 미디어. 그럼 이게 뭐냐? 공산당 선전선동부. 그렇죠. 언론이란 기능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치는 절대 기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항상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그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스탈린주의 언론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탈린주의 언론관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구나. 이 말은 결론적으로 노종면이나 YTN 기자, 양문석은 민노총 언론노조 무슨 집행위원을 했거든요. 이 자들이 그동안 언론이라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말 소중하게 존중해주고 생각해주는 이 언론이라는 걸 가지고 그동안 장난치고 놀았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도대체 이자들이 그 언론들이 검찰이 주는 어떤 먹이만 먹는 애완견이다. 이런 지금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저도 이제 뭐 중앙부처 일 출입할 때 보면 기본적인 보도자료 나오는 거 말고 보도자료 이건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특종이 안 돼요. 그런데 기자들이 뭐 십수년 이상 경력을 쌓은 기자는 인적 네트워크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자면 뭐 검찰에 누군가 딥스로트가 있을 수 있죠. 자기만의 빨대라고 하죠. 그렇죠. 빨대. 이 빨대를 많이 가진 기자들이 특종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조선일보 이 공소장 50페이지 이 조선일보 기자가 저 2명 중에 1명은 또 우리 아들하고 이름 똑같더라고요. 이 기자들이 노력해서 가져온 거예요. 노력해서. 그러니까 이런 기자들은 열심히 뛰는 기자들인 거죠. 빨대가 많고 저녁에 집에 안 가고 서초동 주변을 배회하면서 쓰레기통 뒤지고 퇴근하는 뭐 부장검사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사람들 손목을 딱 낚아채서 잠시만 가서 저 커피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들이 잘하는 게 있는데 이 벽치기라고요. 이 언론계 은어입니다. 벽치기가 뭐냐면 이 정치부 기자들이 잘하는 건데 안에 최고위원회 뭐 회의가 있어요. 공개를 하고 그다음 비공개 전환하잖아요. 그 비공개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그 문에다가 기를 조금 갖다 대고 이게 문이면 이렇게 갖다 대고 막 적습니다. 들리는 대로 적습니다. 그게 벽치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취재를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나온 이런 공소장 50페이지 특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기자들까지도 폄훼하는 발언이 바로 이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건 이건 근본적으로 이거는 뒤틀린 이야기고 취재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애완견이라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그 당대표의 언론과는 상당히 굴절되고 왜곡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언론 중에 소위 말해서
그 기레기라는 소리 들을 수 있는 그 언론도 있어요. 일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재명을 결사옹위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택도 아닌 거 들고 나와서 막 의혹 제기하잖아요. 오늘 뭐 전 언론이 애완견이란 거에 대해서 정말 회사의 명운을 걸고 신문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사설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 쓴다는 것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대한민국에 잘못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언론관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는다고 하면 언론이 왜 필요하죠? 언론이 아닌 거지. 지금 보면은 경제신문까지도 오늘 뭐 한국경제, 서울경제, 매일경제 3대 메이저 경제신문까지도 그렇죠. 사설 쓰고 뭐 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입 싹 닦은 게 한겨레 경향 아닙니까? 네. 한국일보도 오늘 사설 썼더라고요. 야 맞아요. 한국일보도 썼어요. 경제신문까지 사설을 쓰는 맞아요.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예. 왜 한겨레 경향신문 입 닫고 있는 거야? 아, 사설이란 것은 정말. 그 언론사의 입장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 언론사의 언론관. 아, 거기에 입장은 안 된다는 거는 포기한 거지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질문에 대한 답, 그 법조인으로서 답을 조금 드리면은 이재명이가 그 언론이 검찰의 개 땡땡이다라고 하는 근거는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같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상반된 결과를 냈는데 네. 이재명이 그 이화영에 대한 판결에 대한 이유만 계속 주구장창 받아쓰고 그 전에 있던 안부수에 대한 판결 이유는 아닥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거에 대한 불만. 또 하나는 좌파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 그게 보도했는 것처럼 아니 국정원 문건에는 대북 송금이 쌍방울 주가 보유한 목적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의문 아닙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사기꾼들의 아주 기본적인 술책이 뭐냐면요. 들어보면 일부 팩트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팩트를 살짝 뒤틀어요. 뒤틀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전후관계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 그럴듯한데 이렇게 들립니다. 그게 옛날에 저희들 저 대구 같으면 달성공원, 부산 같으면 태종대공원 가면 이거 동전 넣어서 컵 애들은 가라. 왜 애들은 가라고 하냐면 애들은 그걸 찾아내거든요. 순수하니까 동전이 어디가 있는지 찾아내는데 이 팩트 뒤틀기를 하는 건데 무슨 소리냐면요. 자, 리종혁을 통해서 조선노동당으로 간 돈이 얼마? 100억이잖아요. 100억. 근데 이 100억을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은 안부수 같은 그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뭉뚱그리면. 그런데 돈이 두 군데로 가잖아요. 목적이. 쉽게 하면 경기도 스마트팜. 그게 60억. 그 다음에 방북 대가 사례금. 이게 40억이잖아요. 그걸 따로 분리해서 보면은 이거 북한에 가기 위해서 방북 대가로 사례금 준 거 맞네. 이게 신진우 부장판사가 딱 분리해서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 5월 20일 날 1심 선고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때 이제 뉴스타파가, 우리 최 변호사님은 좌파 미디어 매체라고 하지만 저는 조금 세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주 강경 좌파 미디어 매체인데, 거기에서 5월 20일 날 그 1심 선고 직전에 마지막 변론 기일에 딱 날짜 맞춰가지고 5월 20일 날 방송을 해요. 무슨 방송? 국정원 보고서라는 걸 어디서 입수했다면서 이건 쌍방울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한 작전이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이재명이 뭐라고 하냐면 봐라 이거 언론에서 쌍방울 주가 조작한다고 이거 한 거다. 나는 관련이 없다. 검찰이 바로 이렇게 사실을 조작한 거다. 검찰 조작 정권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조금 팩트는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팩트 뒤틀기 해서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말은 상당히 사기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간들이 안부수 재판에서는 아까 안부수가 작년 8월인가 3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그때 이제 아태교류협회 판결문에 쌍방울 그룹이 송금한 800만 달러가 대북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고 주가 부양하기라고 한다. 그런 취지로 있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김성태가 어디 있었냐? 태국에서 골프 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지 60살 때 한국에서 회를 가지고 왔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재명이가
돈을 도와주고 지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날강도 노상강도라고 하니까 빡쳐가지고 자진이 귀국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야 그 돈 다 이재명이가 북한 가는데 뒷돈 우리가 다 대준 거야 라고 양심 선언해버린 거 아닙니까? 자기가 호구가 될 수는 없어. 그렇죠. 예. 그 이야기 했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도 자기가 이제 사업가고 하니까 북한에 준 근거를 남겨겠으니까 영수증 달라고 했잖아요. 아, 보통이 아니야. 네. 그래서 받은 게 뭐죠? 보통 영수증이 아니야. 영수증.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거 이번에 유죄 증거로 딱 첨부돼 나온 거 가지고. 아닙니까? 예. 또 하나 두 번째 주장이 뭐냐면은 국정원 문건에 대북 송금이 쌍방울 주가 보양 목적으로 보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왜 자꾸 딴소리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게 그 한 언론 아마 이투데이인가에서 사설이 아주 인상적인 사설이 아주 상당히 길고 심도 있는 사설이 나왔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냐?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민주당 쪽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바로 반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국정원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런 언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만 이번 판결문에 다 나와 있는 거야. 뭐냐? 그 판결문 이번 그 신진우 부장이 썼는 판결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런 그 국정원 문건에 그 말을 한 제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실한 데다가 김 전 회장이 계열사 주식을 그 당시에 매각하려고 한 정황도 전혀 없어서 그 국정원 의혹 문건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낮다. 떨어진다라고 판단했죠. 그 반면에 북한이 요구하는 자금은 경기도의 황해도 시범농장 사업 자금, 한마디로 스마트팜 사업으로 자금으로 추정된다는 국정원 문건이 오히려 이 전 부지사의 유죄의 입증 근거로 판단하게 했다. 내용을 다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 중에 요 말은 근거가 부족해. 그 반면에 이러이러한 것을 봤을 때 그 돈이 보내는 것이 북한에서 요구하는 것이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으로 추정된다라고 판단해서 오히려 국정원 문건이 이화영의 유죄 증거로 쓰였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 인간들이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취재를 하거나 무슨 조사를 해보면은 파편화된 팩트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이렇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원래 사기꾼들이 자기 꼬리 안 잡히려고 이 팩트들을 많이 파편화해서 분산시켜 놓습니다. 하지만 취재 잘하는 기자들이나 또 조사 잘하는 수사관들은 이 파편화되는 퍼즐들을 다 모아가지고 퍼즐 판때기에 딱 맞추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딱 답이 나오는데 그렇죠. 예. 지금 그 국정원 뭐 보고서라는 그것도 일종의 분리되어 있는 파편화된 보고서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커요. 저는 그것도 의심하지만. 그런데 그것만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말하면 이건 쌍방울 주가 부양 사건이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코끼리의 꼬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코끼리 전체의 덩어리를 봐야죠. 그렇지. 그래서 신진우 부장 판사는 그 전체 덩어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죠. 왜? 김성태 사건도 선고해야 되고 이화영도 선고했고 앞에 또 사건도 보고 또 그렇죠. 김만배 사건도 그렇지. 이러니까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신진우 판사 눈에는 절대 거짓말 못하게 돼 있죠. 신진우 부장이 뭐라고 했죠? 제가 이재명 비리 종합 세트 심판관 종합 선물 세트. 선물 세트. 우리한테는 선물 세트죠. 예. 참 이 인간들은 근데 참 이재명의 언론관이 참 값싸요. 예전에 저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이게 2018년이었죠. 그 이재명이가 그 경기지사에 당선되고 당선 소감 묻는 질문에 맞아요. 그 장면이 있었죠. 그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캠프에서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뭐 MBC도 하고 뭐 하고 이제 순서대로 기다리는데 다른 카메라가 있으니까. 근데 한 기자가 물었잖아요. 지사님 책임질 일이 있으면은 책임진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책임질 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니까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냐고. 오리발 딱 잡아떼더니만 아까 그랬잖아요 했더니만 안 들리는데요 하면서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저 싸가지가 없어. 안 받을 거야. 뭐 이렇게 해버렸죠.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게 이제 생방으로 라이브로 중계가 되고 있었는데 이 이어폰을 딱 빼면서 왜 미리 준비한 질문을 하지 않고 왜 상의하지 않은 이런
돌출 질문하는 거야. 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이어폰을 집어 던지면서 했던 그 장면이 나와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야 이재명 멋있다. 저 봐라 저 언론과도 저렇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저런 자세 이러면서 또 실드를 치고 이랬거든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니까 결국 그 사생활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인터뷰하다 딴 얘기하면 그냥 끊어버릴 거야. 예의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발끈하기도 했고 실제 이어폰 빼고 인터뷰 중단시켜버렸잖아요. 중단을 시켜버렸죠. 그리고 성남시장이던 2017년 1월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막말 또 그리고 또 욕설, 형 강제 입원 보도한 방송사를 향해 독극물 조작 언론 반드시 폐간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 독약 제조회사네. 예. 그럼 우리나라 언론이 독약 제조회사. 네. 네. 제가 아까 스탈린주의 언론관이라고 했잖아요. 자기한테 잘 해주면 저 쉽게 하면 마사지 해주고 립 서비스 해주는 언론은 아 훌륭해 이렇게 하고 자기한테 굉장히 비판적이고 크리티컬하게 나오면 저거 애완견이야 걔 땡땡이야. 네. 이게 언론이라는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언론의 역할, 언론의 기능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저 편승해서 맞장구 치는 이런 또 민노총 세력들 그렇죠. 그럼 똑같아요. 스탈린주의 언론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노정면이나 아니면은 뭐 양문석이 이런 인간들은 뭐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언론에 대한 생각이 참 저렴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지들이 진짜 웃긴 건 언론에서 밥 먹고 살았어. 그런데 언론에 침 뱉는데 그 침 있는 물 벌컥벌컥 들이막혀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저 우리가요 절대 역사적인 기록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2017년 5월에 민주당 그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석 달도 안 돼가지고 민주당이 국회의원 의원 워크숍에서 공영방송 장악 문건을 배포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언론에 저 들어가서 폭로가 됩니다. 예.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KBS, MBC, EBS 등 이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구체적인 지침까지 다 보여줍니다. 근데 사후적으로 보면은 다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고대영 전 KBS 사장 확정 판결에서 그 당시 파업이 불법이었다. 합법이 아니었다. 이렇게 딱 명시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홍위병처럼 난동을 부렸던 세력들은 반성합니다. 성찰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입 싹 닦아버리고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력들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쉴드 치잖아요. 이 세력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심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이 방송이나 언론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완전 이건 가증스럽고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뭐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이제 MBC 사장 출신이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좌파 매체와 유착계 권원 유착을 검언 유착이라고 조작하고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나발을 불고 총선 전에 느닷없이 날씨 코너에 대문짝만하게 1번 민주당 1번 내세우는 노영 방송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이라는 말씀인지 알쏭달쏭. 우리 김장겸 의원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렇죠. 김장겸 전 MBC 사장이 MBC 사장 2017년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강제 축출됐잖아요. 그렇죠. 예. 완전히 이거 억울하게 축출됐는데. 이영풍하고 똑같아. 저는 해임됐지만. 그러니까 김장겸은 지금 국회의원하고 있고 짜증나. 그래도 잘 하셔야죠. 화이팅. 과방위 들어가시면은 이런 실태를 다 까발려서 그렇죠. 국민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에 다수 포진해 있고 그 당수인 이재명조차 이런 언론관을 가지고 있으니 대한민국 언론 이거 제대로 되겠어요? 이런 정치판에서? 그래서 지금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아나운서협회 등등등 이 단체가 오늘 이재명의 검찰의 애완견, 대한민국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명서를 쓰는지 입장을 표명하는지 보세요. 안 쓸 거라마. 안 쓰면 같은 거지. 애완견. 애완견임을 자인하는 거죠. 아니 사실 대한민국의 실질적 권력자가 누굽니까 지금? 이재명이는 대놓고 그러잖아. 여의도에서 내가 여당인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다른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여의도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권력자, 의전순위 2위, 국회의장도 지 맘대로 야, 너 해.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아닙니까? 그런 이재명이 언론관이 지 주머니, 지 무릎 위에 그냥 놔두고 쓰담쓰담 하는 지가 주는 먹이나 먹고 있는 존재로 언론을 보고 있다? 너무 섬뜩한 거 아닙니까? 섬뜩하죠. 네. 원래 언론의 본령이 뭡니까? 정권에 대한 비판 기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뭐 사회에 얼마나 유익한지는 모르지만 한겨레든 경향이든 뭐 오마이뉴스건 그래도 존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아직까지도 이게 그렇게 하죠.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가 침묵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죠? 김의겸이가 흑석도사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하면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뒤는 자기 고등학교 친구까지 동원해서 탈탈 연끌을 해가지고 정말 그 강남 옆에 있는 땅 상가 지분 투자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소장파 기자들이 항변을 하고 반항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한겨레 안에서.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돈 받고 뭐 했던 그런 기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으로 좀 자정하겠다는 그런 사과 광고까지도 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까지 왜 침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한겨레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김의겸 그때 사태 났을 때 흑석동 도사, 흑석동 투기 도사 사태 났을 때 한겨레 신문사의 젊은 기자들이 기존에 있던 선배들이 하는 행태를 보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야 한겨레 그래도 좀 살아있네. 일부 좀 살아있네 했는데 이번에 이 이재명의 이 발언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 뭐 등등등 현업 언론인들 직접 취재하러 현장에 뛰어다니는 언론인들의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가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서 입장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애완견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입장 표명하지 않고 입 싹 닦아버리면 본인들이 애완견이라는 걸 자인하는 거예요. 우리 멸콩TV가 진정한 언론이네. 아,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형사고소 당할 것까지도 우리가 감수하고 이런 팩트 같은 것들을 계속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이소. 제가 누굽니까? 아 소송의 달인. 네, 제가 한 2012년 정도부터 한 12년, 3년 정도 지금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단 한 번도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제가 방송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수를 해서 해당 언론사가 제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방어율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선동률보다 좋은 오타니보다 제가 방어율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촌철살인으로 또 이재명이한테는 촌철살인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또 자유우파를 위해서는 촌철활인 사람을 살리는 말씀으로 또 속 시원하게 속을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데 말씀 나오셔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요. 오늘 저희들이 구체적인 언론사 이름을 지명했잖아요. 한겨레 경향신문. 자 이렇습니다. 한겨레 경향신문이 좌파 신문이라는 거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걸 인정한다고. 왜냐하면 여기는 북한이 아니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좌파 신문이든 우파 신문이든 그걸 인정한다고. 인정하는데 공이 인정하지만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어떤 진리, 틀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언론 자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좌파 신문인 한겨레 경향이라 하더라도 오마이뉴스라 하더라도 뉴스타파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언론이란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고 입 싹 닦아버리면 언론이란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남시장이던 2017년 1월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에게 막말 욕설을 하고 형 강제 입원 이 관련해 가지고 보도한 방송사를 향해 독극물 조작 언론을 독극물. 반드시 폐간시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조중동, KBS 다 폐간되는 겁니다. 독극물인데 독극물 살포하면 사형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을? 이게 화학물 제조 회사로 지금 착각하시는데 원래 언론이 입법, 행정, 사법 3부, 삼권 분립 체제에서 원외 4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언론은 원래 시끄러운 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쏟아내는 데니까. 아침만 이 조간신문만 봐도 얼마나 많은 주장들이나 그렇죠. 칼럼들이 쏟아집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읽으시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독극물 제조회사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버리면은 그건 기본적으로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상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큰 이 체제를 지탱하는 기둥인 언론의 역할을 그런 식으로 오독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공산주의 체제 스탈린주의 언론관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기본적인 대화가. 그래서 아주 곤란하다는 거죠.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 공소장을 입수했다. 야, 오늘 이재명 송금 대북 송금 곡장 50쪽 대분석 갈갈이 발려준다. 네. 찢어주네요. 찢어주네. 오, 아이 참. 종이를 그냥 찢어주네. 네, 아침에 그냥 정신이 버쩍 드는 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죄명학 깜빵 가자. 네, 애영님. 비나이다. 그래요. 참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는 건데 법원에서 좀 들어주시죠. 네. 자, 이재명 끝났다. 자백만이 살 길이다. 오늘 1심 그러니까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이재명이를 재판에 넘긴 50쪽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재명 대표는 방북 동행을 바라던 우리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이 요구한 방북 의전 비용을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승인했다. 라고 공소장에 쓰여 있는데 이재명이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측과 자신의 방북 비용을 300만 달러로 합의한 직후인 2019년 7월 북한 측 인사에게 직접 방북 요청을 하려고 전화 환담 계획까지 세웠대. 지가 대통령이야? 대통령 놀이하다가 꼴 좋네. 네, 이런 새로운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이가 북한의 리종혁 조선 아태위원회 부위원장과 전화를 할 계획을 세운 것은 2019년 7월 24일부터 나흘 동안 필리핀에 열린 제2차 아태평화 번영 국제회의 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요, 시청자 여러분. 조중동,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등등 메이저 신문들이 조간 기사를 보통 새벽 3시쯤 올려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 새벽 5시에 넘어서 올라와요. 왜? 다른 언론사는 못 쓰게. 그래. 특종. 일부러 늦게. 이런 게 특종입니다. 물 먹이는 거지. 예. 그럼 지금 아마 중앙일보, 동아일보 난리 났을 거예요. 예. 이 연합 뉴스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공소장이라는 게 참 입수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핵심 내용을 이제 추려가지고 완전히 오늘 특종 기사인데 이 특종 기사의 핵심은 우리 돈으로 한 40억. 40억이 300만 달러가 북한에 누구에게 갔다? 그 인수자가 리종혁이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먼저. 이 돈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면 준 사람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잘 안 해요. 언론에서. 제가 오늘 우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 전문가 이종혁 씨는 아태평화위원회 무슨 회장이죠, 그죠? 부회장인가, 그죠? 자, 이종혁 씨 아버지가 누구냐? 이기영 작가입니다. 이기영은 그럼 누구냐? 이 충남 출신인데
6.25 전쟁 전후로 자진 월북했습니다. 야. 왜냐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거든요. 아하. 조선 프롤레타리아트 예술자 동맹 회장이었습니다. 카프라고 우리 카프. 카프. 맞아요. 카프. 야, 경향 신문하고 관련 없이 경향성을 가진 작가 모임. 시간 편향성을 가진. 그렇지. 우리 고등학교 때 다 기억난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예술자 동맹. 맞아요. 네. 카프 회장이에요. 이 네. 사람이 자진 월북을 해가지고 김정일하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이 이기영의 아니지 리종혁이 김정일과 고등학교 대학교를 같이 다니는데 이기영의 첫째 아들이 리펑이고 어허. 셋째 아들이 이종혁입니다. 그런데 김정일이 이펑 그러니까 이종혁의 형의 와이프 성혜림을 뺏었구나. 낚아채가지고 이런. 그래가지고 이 이기영 작가가 너무 이 실망을 해가지고 말년에 작품 활동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김정일이 빼앗아간 성혜림 그러니까 자기의 형수죠 형수. 그렇지. 이종혁의 형수가 성혜림입니다. 헐. 그러니까 이종혁에게 이 40억이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돈은 바로 김정은이 조선노동당에 바로 들어간다는 소리지. 그래서 그게 유죄가 남는 거네요. 그렇지. 야. 그러니까 이 돈을 받은 수령자가 누구냐? 이걸 제대로 아셔야 돼요. 야, 이거는 우리 지난번 우리 신 부장님이 쓴 판결문의 그 맥락을 읽은 영어로 read between the lines. Between the lines. 야, 그 속에 숨겨진 얘기네. 발음 좋으신데요? 아니, 전 뭐 시카고 발음, 여기는 영국 발음. 우리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끔은 아니, 유럽에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팩트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뭐 지난번에 이재명이 9월 달에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에 검찰이 그때 영장실질심사할 때 쓴 내용을 보면은 이화영이가 이와 같은 대북 송금과 관련되는 보고를 17번 받았다라는 얘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모 부장판사 갸우뚱 뭐 이러면서 뭐 좀 조금 더 뭐 소명이 좀 부족하다라는 취지로서 발로 팍 차버렸는데 이번에 새로운 사실이 확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화를 추진했다. 이건 이제 리종혁에게 왜 이렇게 매달리고 하느냐. 즉 리종혁이 김정일의 동기 동창이니까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은 바로 통할 수 있는 거죠. 통하지 서로. 바로 통하는 거죠. 아재 평소 때 삼촌 하고 날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삼촌이지 뭐. 예. 삼촌이라 부르는 사람이 이종혁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라인을 뚫으면 그러니까.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지시에 의한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죠. 그렇죠. 네. 우리 PD님, 우리 뒷 화면 자료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드렸던 새로운 경기 보도 자료. 그래서 2018년 10월 2일 배포 즉시 배포라고 해서 리짜이밍 북한 남북 교류 사업 물꼬를 튼다. 이화영 평화부지사 방북이라는 거를 했는데요. 우리 밑줄 쫙 땡그라 땡냐 우리 서한샘 선생님이 했던 내용을 지금 띄워드리고 있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료 화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남북 교류 사업 물꼬 튼다. 그 시점이 2018년 10월 2일. 이때가 언제죠? 2018년 9월 달에 문재인이가 뭐 떨거지라고 하면 그렇고 자기들 뭐 이렇게 이게 그 뭐 하여튼 가족들 됐고 자기 다들 북한으로 지들 편 다 됐고 북한에 갔잖아요. 누가 하나 왕따 시켰죠? 이재명이 왕따 시키고 갔더니만 이재명이가 빡쳐가지고 그 다음 달에 바로 해가지고 이게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물꼬 튼다고 하면서 이게 10월 달에 열리는 14 정상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 이게 누굽니까? 여기 아무리 읽어봐도 문재인이는 없어. 없죠. 김대중 선생님이 11년 전에 해놨는 그거에 자기들이 맥을 잃는다라고 그렇지. 하면서 이재명이 간다고 했는데요.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재개를 추진 중인
이재명 지사의 뜻에 뜻에 따라 아, 뜻에 따라 보도 자료네. 방북했다.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도 자료니까. 근데 왜 지난번에 검찰에 나갈 때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화영이가 지 혼자 했다고 하죠? 그게 이제 돌아서면 거짓말 하니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이게? 돌아서면 거짓말 하니까. 네. 이게 이제 잘 보시면은 시청자 여러분 이 보도 자료입니다. 이거는 보도 자료이기 때문에 네. 경기도의 공식 입장인 거죠. 네. 거기에 이재명 도지사의 뜻에 따라 네.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면 뜻에 따라 한 것은 지시한 거지 뭐. 그렇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이게 이제 대변인실이나 공보관실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전부 릴리스되는 네. 공식 문서기 때문에 네. 이게 바로 이재명의 뜻이죠. 네. 그러니까 몰랐다는 소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이지. 네. 재명이는 아는 게 없지. 지가 부인이 우리 해경궁이란 것도 좀 헷갈릴 것 같아. 이 정도는.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뭐 북한에 가는 거 모른다고 했더니 진짜 모른 줄 아나? 뭐 이런 생각을 하려나 속으로. 뭐 우리 유동규 그 본부장이 얘기하잖아요. 이재명이는 아버지가 12명이다. 이 보도 자료는 네. 지금 조선일보나 오늘 이 관련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멸콩TV의 특정! 네. 그리고 이걸 누가 제공했나? 최진영 변호사님이 어딨어요? 고용신 우리 같은데. 이영풍 기자님의 제공 아닙니까? 이것도 아침에 우리 카톡으로 그냥 빵 날려줘가지고 오늘 방송할 때 우리 장필이가 바로 그냥 소화해가지고 바로 올린 거 아닙니까? 기자들한테 그 보도 자료를 함부로 생각 없이 배포하시면 안 돼요. 이때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던 거지. 그렇지. 근데 재명이의 말에 따르면은 이게 억울하고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데 왜 자꾸 재판을 늦추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본인의 어떤 1심 선고를 계속 늦추어야만 네. 지연 작전을 해야만 증인들도 부르고 뭐 계속 지연해야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되면서 다음 지방선거 대선 그죠? 이걸 다 감안해서 지금 지연 작전으로 가는 거죠. 정치 일정이 있으니까. 나쁜 놈이. 지가 뭐 중동 축구, 침대 축구 하나 지금 재판이 침대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증인 부르고 모르쇠로 인정하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범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는 게 맞습니다. 입증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증거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고 증거를 가지고 또 수사를 한 이후에도 증인을 불러서 뭘 하다 보면은 약간 달라지는 게 있고 추가적인 증언이 나오면은 그거에 맞춰서 공수장 변경 신청을 하고 공수장 변경 신청한다고 법원이 다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보시고 기본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싶으면 오케이 하면서 바꾸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저런 거잖아요. 뭐 받아주는 대로 정리해 뭐 이따 얘기할 거지만 안부수 재판에서는 분명히 이게 쌍방울이 800만 불 갖다 준 게 쌍방울 주가 조작하려고 했는 것이다라고 1심 판결. 확정 판결도 아니야. 1심 판결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공수장에 그런 내용이 일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앞뒤 다르다고 하지만 지금 그 이후에 김성태가 해외에 가 있다가 이재명이가 그렇게 돈 대주고 1억 5천 좀 쪼개기 후원해주고 했는데 지를 노상강도에 비교하니까 이게 빡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나 한국 들어갈래 이러고 하면서 들어와서 다 부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추가적으로 발견돼서 뭘 달라졌는데 그걸 뭐 검찰이 불러주고 뭐 조작했다는데 이거 한번 판사가 판결문 조작했습니까? 판결문 조작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 뭐 댓글에도 나오지만 지금 저희 오늘 방송에서 공개한 이 보도 자료. 그럼 보도 자료도 조작했니? 지가 지거 조작하는 인간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계속 이제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또 다른 소리를 하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이 다 조작했다. 검찰 조작 정권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로 몰아가잖아요. 그렇죠. 공판은 기록과 증거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기록과 증거를 내놔야지. 그게 나오지 않고 정치 공세를 하게 되면 그거는 사실 공판이 아니고 깽판이지. 깽판이네. 깽판 되는 거지. 맞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화영 씨가 지금 9년 6개월 1심 선고를 받고 지금 아까 멘붕이 와서 뭐 2심 또 들어가게 되면
실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죠? 제2의 유동규. 이렇게 가다가는 네. 아 이거 완전히 그래서 아마도 유동규 씨가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선례가 있으니까. 김성태 씨는 지금 약간 뚜껑이 열려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7월 6일입니까? 7월 16일입니까? 7월 14일입니까? 7월 13일일 네. 거예요. 그때 이제 1심 선고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에서 김성태 씨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뭐 기자들한테 뭐 애완견 이야기도 하고 뭐 검찰이 조작했다고 하고 또 뭐 뭐 국정원 보고서 뭐 그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하니까 그걸 흔들면서 봐라 언론에서 네네. 뭐 이거 이 쌍방울이 자사의 주가 띄우기만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팩트를 비틀죠. 아, 그렇죠. 예. 그럼 전체적인 흐름을 이 사기꾼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아시고 계시면은 아, 저 친구 저 거짓말 하는구나. 그렇지. 사기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네. 한 건 한 건 보면 잘 모릅니다. 한 건 한 건 보면은 아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주인이를 잘 모르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쭉 보시면은 아, 이거 사기치네. 구라치네. 거짓말하네. 미꾸라지네. 알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참 그러니까 진짜 희대의 조작 사건이고 억울하면은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밝히고 실토해야죠. 실토. 뭐 실토하는 것은 자백하는 거니까 좀 지는 안 될 거고 실체가 이렇다. 저게 왜 조작된 거를 입증하는 증거를 내면 되는 거잖아요. 증거 없으니까. 뼈 때리네. 팩트니까. 네. 팩트니까. 팩트 폭격.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돈이란 게 뇌물수수 사건 이런 건 많이 이제 보시겠지만 그렇죠. 돈이란 거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가 누구에게 돈을 보내면 지금 이종혁이한테 간 거 아닙니까? 리종혁. 리종혁에게 갔단 말은 조선노동당 김정은에게 간 거거든요. 그 돈은. 그 돈이 40억이 어디 쓰였나? 뭐 핵폭탄 만들 때 쓰였겠지. 쉽게 이야기하면. 놈이라고 제가 좀 욕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섬뜩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박정훈 의원이죠. 박정훈이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뭘 공개했습니까? 알고는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네. 위정교사, 아하. 이재명이 위정교사를 하는데 김진성이죠. 네. 소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네. 비서였던 네. 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그 녹취록, 네. 그 녹취록 4분 가까이 되는 녹취록을 네. 이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공개를 하고 네. 국회 소통관에서도 기자들 앞에서도 공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생생한 이 이재명의 목소리가 다 공개가 된 것이죠. 그렇죠.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깜짝 놀랐고 섬뜩한 것이고 그렇죠. 그놈의 목소리라고 하셔도 되는 것이 네. 영화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놈의 목소리. 저는 지금 영화 제목을 패러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네. 자,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김병량 시장의 비위를 어떻게든 캐내서 자기가 시장이 되려고 성남 변호사 시절에 KBS PD하고 손을 잡고 어떻게 이 김병량 쪽에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전화를 걸면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이 KBS PD를 꼬드깁니다. 아, 거기에 경상도 사투리 쓰는 검사는 누구고 전라도 사투리 쓰는 사람은 누군데 하면서 이름도 다 가르쳐주면서 검사를 사칭하라 라고 옆에서 코치를 합니다. 이게 이제 들통이 납니다. 들통이 나서 검사 사칭으로 사실 기소를 당하지요. 예. 그런데 이건 그때 얘기가 아니라 경기도 지사 시절의 얘기죠. 그렇죠. 그 당시에 200만 원의 벌금형, 150만 원인가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네네. 받은 것을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지금 네. 2002년도 이야기고요. 네네. 2018년에 네네. 이재명이 이제 경기도지사 출마를 합니다. 출마를 하지요. 그 토론회에서 네네. 자신이 상대편 이제 후보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왜 검사를 사칭했느냐라고 하니까
검사를 사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명을 썼다라고 했어요. 네네, 그렇죠. 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선거법 위반이 네. 걸려든 겁니다. 그렇죠. 그 재판이 예, 예. 소위 1심, 2심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이 나왔는데 네네. 소위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어진 그 재판입니다. 그렇죠. 그때 위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왜 공보물 있잖아요. 공보물에도 그렇게 기재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그래서 아이고 그 뭐 공보물에 다 또 그 사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난 사칭하지 않았다. KBS PD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는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이재명이 김병량 시장의 보좌관이었던 김진성 씨한테 전화를 걸죠.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 그런데 그게 목소리로 딱 나온 겁니다. 실제로 그 목소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나요, 오늘? 자신이 그 당시에 네. 이 검사 사칭을 한 것이 아니라 네. 이 김병량 측 또 검사 측 네. 그다음 KBS 측이 예. 이 이재명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다. 그렇죠. 이재명에게 다트프 씌우려고 한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면 도움이 되겠다. 네. 자,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김진성이가 되묻습니다. 그렇죠. 자신은 내용을 잘 모른다. 네. 김병량 전 시장의 이 비서였거든요. 그렇죠. 내용을 잘 몰라서 말할 수가 없다. 네네. 하니까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요? 이제 김병량 전 시장도 돌아가셨고 네. 모른다 이거죠. 네. 확인해 줄 사람 없다 이거죠. 네. KBS PD만 알고 있는데 KBS PD는 이미 이게 PD 사칭을 했다. 이재명이 나서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네. 지금 KBS PD와 김진성 모두를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죠. 김진성에게 누명을 쓴 걸로 이야기해달라. 또 모른다라고 하니까 이 김진성에게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는지 예. 이 요강을 써서 예. 보내줄게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게 이 예. 녹취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오늘 이 녹취록을 들으면서 소름이 쫙 돋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어차피라는 표현. 예. 어차피라는 표현이 기가 막혔습니다. 자,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나버렸고, 자, 이재명이 지금까지 주장한 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차피라는 말이 붙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어차피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말이 되나요? 그렇죠. 안 되죠. 자, 어차피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말이 돼요? 안 되죠. 어차피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바로 어차피 우리 다 이거 참 다 끝났잖아. 김병량 전 시장도 돌아가셨고 어차피 시장도 돌아가셨어. 어차피 그거를 얘기 줄 사람이 없어요. 어차피 세월이 다 지났어. 어차피 그걸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 기막히게 어차피라는 단어를 내셨는데 네. 김진성은 이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였거든요. 그렇죠. 아직 의리 관계가 좀 남아 있겠죠. 그렇죠.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재밌는 것이요. 예. 검찰이 이 녹취록을 어떻게 입수하게 되느냐? 어떻게 입수하죠? 중앙지검에서 네. 김인섭 백현동의 김인섭을 수사를 브로커. 하면서 김인섭의 측근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진성. 그 유명한 브로커. 그러니까 와 저쪽 편에 붙었다가 이쪽 편에 붙었군요. 자, 예. 김진성을 압수수색을 하는데 네. 거기에서 녹취록이 나왔던 겁니다. 나왔구나. 그래서 검찰도 깜짝 놀란 것이죠. 깜짝 놀랐겠네요. 이건 뭐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소득이 생겼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재명의 위정교사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딱 이걸 느꼈어요. 어차피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순수 우리말이 아니고 한자더라고요. 어저사 어짜니까 빼고 차피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뜻입니다.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된 우리말로 된 거죠. 이러거나 저러거나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만수상 드렁치기 뭐 어떠하리 이게 이 어차피가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김병량도 모셨고 김인섭도 모셨고 그렇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렇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자 이제 이 소리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변론 요지.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사실 필요로 한 내용을 보내줄 테니까 이 내용대로만 해라는 뉘앙스의 얘기들이 아주 속속들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 녹취록이야말로 당시에 이재명이 얼마나 다급했나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거지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재명은 이번에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이재명이 갖고 있는 모든 혐의의 재판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재명이 실질적으로 전화를 건 녹취가 있습니까? 대장동 사건에서? 없어요. 뭐 백현동 사건에서 이재명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정진상이나 유동규를 시켜서 합니다. 대북송금에서 이재명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이화영을 시켜서 한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자기는 다 숨겼습니다. 자기는 뒤에 있었어요. 근데 빼박이 하나 걸린 겁니다. 이것. 검찰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김진성 압수수색에서 이게 터져 나왔던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검찰도 정말 위정교사 이 부분은 지금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방해입니다. 그렇죠. 증거인멸이라는 단어로 지금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데 그렇죠. 미국 쪽에는 사법방해라는 이름으로 포괄적으로 법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사법방해를 할 경우에는 구속수사, 구속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자, 위정교사는 정면으로 사법방해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놓고 대놓고. 자, 지금 이재명의 위정교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위정교사 형이 얼마나 나올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제가 오늘 이 박정훈 의원의 이 문제 제기요. 네네. 저는 이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라고. 기가 막힌 타이밍이구나. 왜요? 위정교사 재판이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와,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자, 번이라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총선이라고 해서 70일을 쉬다가 아하. 지난달 말에 한 번 처음으로 열렸어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이번 달에 한 번 열리려고 하는데 네. 이 위정을 교사 받은 네. 김진성은 자신도 피해자니까 빨리 재판을 끝내달라고 해요. 아하. 이 재판이 길게 끌게 되면 자신도 피해를 당하고 있다. 아하. 또 자신은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아하. 녹취록이 다 드러났으니까요. 그렇군요.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과 함께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빨리 재판을 끝내줘야 하는 겁니다. 내용도 그렇죠. 간단한 것이죠. 그렇죠. 녹취록까지 있는 것이죠. 그렇죠. KBS PD 김진성 모두 인정하고 있죠. 그렇죠. 이재명만 지금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재판을 속도를 내달라라고 음. 하는 의미, 음흠. 다시 위정교사 이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되살려 주었다. 오늘 이 녹취록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녹취록을 들은 순간 국민들이 야 이거 확실하잖아. 이거 왜 이렇게 늦게 끄는 거야. 아니 더군다나 위증 교사라는 건 위증을 한 사람과 그것을 시킨 사람이 있는데 위증을 한 사람이 얘가 시켰어요. 내가 다 인정할게요.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재판을 왜 늘어뜨리냐. 김동연 판사죠? 예. 아마도 그래 예. 김동연 판사가 아이고 이게 다 들었어? 아니 이게 다 국민들이 다 알아? 이거 더 이상 끌 수가 없는데 라고 압박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요. 예. 당연히 압박을 해야 되고 이건 당연히 빨리 끝내야 됩니다. 네. 우리 리아님께서 김진성 압수수색 이제 했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지난해에 그 김인섭에 대해서 압수수색, 김인섭의 그 백현동 비리를 수색할 때 김진성이 김인섭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드러난 것이고요. 그 그렇죠. 말씀 해드리고요. 예. 자, 지금 이 이재명의 위증교사 지금 사실은 거의 끝났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이 지난번 재판에서 KBS PD 관계되는 이 사람과 같이 KBS에서 근무했던 KBS 전 직원들 5명을 증인 신청을 했어요. 예. 또 늘어뜨리려고요. 이 위증교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KBS 전 PD하고 같이 근무한 직원들이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거부하거나요. 네. 증인을. 네네. 이걸 하루 만에 다 끝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 그다음 위정교사는 지금 형법에 5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네네. 아주 갈수록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다수 위정교사 기소가 있으면 1년 6개월 2년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요. 위정을 교사해서 위정을 해서 음흠. 그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네. 이건 가중처벌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요. 네. 재판정에서 위정을 해서 거짓말을 해서 만약에 무죄가 되었다. 네. 이거 되돌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게 위증을 해갖고 대법원에서 어쨌든 이게 무죄가 됐잖아요. 공직선거법이.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 후보도 되고 또다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때 피선거권이 박탈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좀 살만한 나라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치가. 맞습니다. 자. 그게 난 길게 얘기했는데 송 국장 아주 한마디로 정리해버리시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1년 6개월이나 2년보다 훨씬 더 심각한 형이 선고가 될 거라는 게 다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재판 지연입니다. 네네. 빨리만 이게 정리가 된다면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이건 실형이 선고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네. 정면으로 사법 방해를 한 혐의입니다. 그렇죠. 이 위정교사의 지금 이재명의 사법 방해는 차고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다 포함을 시키면요. 예. 법정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당장 구속시켜야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 망가뜨리고 있는 그 바로 그 사건 아닙니까? 그 대법원 권순일이한테 무슨 김만배가 찾아갔느니 안 찾아갔느니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실이 안 드러나고 있는데 뜻밖의 이 녹취록이 공개됨으로써 만천하의 진실이 무언지를 깨닫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박정훈이 지금 이런 걸 공개했는데 민주당의 반응은 뭐 제대로 나온 게 없네요. 조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조작이요? 이 녹취록이 조작이라고요? 이 녹취록 내용을 지금 조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어차피 말씀을 해주셔서 예. 지금 이재명은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억지죠. 제가 보기에는 위정교사 대북선거 마찬가지고요. 이 네네. 위정교사는 이재명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렇죠. 방법은 재판 지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재판 지연하다가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는 이 선고를 하려고 하면 네. 김동연 부장판사입니다. 네네. 판사 탄핵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하. 그거 하려고 지금 정청래가 법사위 가서 저 소동을 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것 이외에는 재판 지연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자, 9월에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나온다고 그러죠. 네. 지금 8월 사실은요. 다음 달쯤에 1심 판결이 내려져도 이 위정교사는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습니다. 그럼요. 이 위정교사 1심 판결이 내려질 때 저는 네.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네. 법정 구속입니다. 법정 구속. 자, 이재명이 네. 기억하시면 지난해 9월에 유창훈이 이재명을 위정교사가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다음 이창훈이 두 가지 백현동과 대북 송금은 아직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백현동은 지금 재판 중이고요. 네. 대북 송금 이번에 이화영의 1심 판결로 확정적인 판결문이 나왔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창훈이 지난 9월에 야당 영장 대표여서 네. 야당 대표인데 네. 이 언론과 국민들의 감시를 받고 있는데 구속이 꼭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그렇죠. 자, 그 뒤에부터 이 위정교사를 비롯해서 이재명의 사법방해와 네. 이 방탄을 보고 계십니다. 네. 민주당 국회까지를 이제 이재명 국회로 만들면서 방탄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야당 대표를 크지 않는 이유로 구속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당 대표를 구속해야 되는 이유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경우 그렇죠. 또는 자신의 혐의를 가지고 방탄을 하는 경우는 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국회에 체포동의안도 이제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를 이재명 당으로 이재명 국회로 만드는 우리 사상 초유의 이런 일까지 벌였어요. 네.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필요 없는 방법은 법정 구속입니다.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저도 생각해봤더니 검찰이 아이고 이거 체포동의안을 할 테니까 제발 가결해 주세요 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재판을 받다가 선고를 딱 하면서 법정 구속 그러면 그대로 구속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북 송금 이화영 판결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재명이 검찰을 공격하다가 갑자기 이제 언론도 공격하면서 이 판사 판결문을 공격을 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제는 검찰이 조작했다라고 했는데 그걸 판사가 다 인정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이재명이 할 말이 없어졌죠. 할 말이 않습니까? 없어졌죠. 자, 판사까지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재명이 이제 검사 탄핵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이제 판사 탄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판사들이 지난주를 계기로 해서 네. 지난주까지는 유창훈의 그 판결이 아직까지 효력이 있었다면 네. 지난해 9월에 내려진 네. 지난주를 계기로 해서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네. 신진우 부장판사의 판결로 네네. 이재명은 법정 구속시키지 않으면 네. 계속해서 사법방해를 저지르고 있다. 네. 방탄을 저지르고 있다. 네. 이재명은 판사까지 탄핵을 하려고 한다. 네. 자기 재판에. 네. 이런 결과 이런 분위기로 지금 넘어온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오늘 조이대 대법원장의 그렇죠. 조이대 대법원장의 동아일보 인터뷰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결은 일관성을 지켜야만 사법부 독립고 국민 신뢰 회복 가능하다. 바로 지금 흔들리는 사법부와 관련돼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마디 한 거 아닐까요? 대법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그것도 개별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어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렇게 한 번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전체 기자회견도 대법원장은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어쩌다가 뭐 출퇴근길에 한마디 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간혹 있을지 몰라도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제 사법부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지난주를 계기로 해서.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오늘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도대체 판사들이 지금 힘이 없다, 뭐 판사들이 무력하다라고 하는데 예. 대한민국에서 어떤 힘이 있는 사람, 어떤 재력, 지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사람이라도 판사에게는 모두 복종을 한다, 판결에는. 예. 판사들이 정말 당당하게 흔들리지 말고 예. 좌고우면하지 말고 예. 권력, 정치 권력 앞에 좌고우면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예.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좌고우면하지 말고 일관성 있는 판결을 내려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라라고 했습니다. 조희대가 지금 전국 3,000명 판사들에게 내리는 조희대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죠.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말을 함으로써 속이 시원합니다. 바로 대법원장의 이 뜻이 전체 판사들한테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법적이고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재판 지연을 받아들이지 말고 법리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일당 무리들을 사실을 엄정하게 법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된다. 이 말을 사실 대법원장이 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만약 대법원장과 이 인터뷰를 했다면요. 네네. 동아일보 국장이 인터뷰를 했던데 저는 정말 꼭 집어서 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요? 위정교사예요. 네. 위정교사를 하는 이재명의 재판을 이렇게 질질 끄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네.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집중심리도 있고요. 네네. 또 증거 채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증인요. 네네. 그다음 얼마든지 재판 속도는 김동인 부장판사 진행할 수 있거든요. 집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집중심리요. 예. 자,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 판사들 재판부가 모두 생각을 해야 될 것이요. 네. 지금 이재명은 국회 권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이 재판부까지를 썰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판사들이 지금까지도 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유창훈처럼 이 야당 대표니까 구속시키지 말자 이런 소리를 한다면 네. 이건 지금 윤리로도 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지요. 그 이야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고 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 신속한 재판입니다. 네. 신속한 재판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들의 권리라.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이 있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송원재 TV의 송원재 대표님이 지금 오늘 정말 다른 유튜브에서 보기 드문 그런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요 꾹꾹 눌러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눈에 들어온 기사가 하나 있어요. 네.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 신앙님 구속영장 수사 9개월 만에. 아니 이 사람들은 아직도 구속영장을 청구 안 했단 말이에요? 예. 이제서야 구속영장. 어찌됐든 구속영장 청구하니까 다행입니다. 재판 오래 걸리자. 수사 오래 걸리네. 이건 사실 만천하에 책 한 권에 1억 6천만 원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때도 기가 막혔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금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나요? 명예훼손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 우리 청탁금지법이 있고요. 네네. 공갈도 있고요. 어허. 다 포함이 됩니다. 와, 이거. 자, 이 수사가 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에서 여론 조작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부정선거를 획책한 겁니다. 그렇죠. 여론 민주주의를 조작을 그냥 해서 파괴하려고 했네요. 그럼요. 이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언론에 의한 가짜 뉴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처벌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또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어떤 거요? 소위 유시민의 그 한동훈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계좌를 사찰했다라고 하는 가짜뉴스 내 개인 계좌도 사찰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알릴레오라는 곳에서 얘기를 했죠. 2019년도 말에.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네네. 뭐 김어준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요. 네네. 자, 그래서 재판 3년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네네. 구독자 여러분들요, 시청자분들요. 예. 나라를 지난 4년 동안 나라를 거의 뒤집다시피 했고요. 예. 뭐 엄청난 이 우리 사회 혼란을 가져왔던 이 가짜 뉴스가 네. 벌금 500만 원입니다. 고작 500만 원. 유시민 아마 김우준 뭐 출연하고 뭐 이러면 유시민은 500만 원은 아마 돈도 아닐 겁니다. 그렇죠. 유시민이 큰 소리 치는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짜 뉴스를 처벌하기가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가짜 뉴스 처벌법이 없습니다. 네네. 가짜 뉴스에 대해서 모두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중앙지검에서 네. 사실은 가짜뉴스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네네. 명예훼손에다가 공갈 이거 뭐 많은 것들을 넣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제목이 있네요. 그다음 증거인멸까지 넣으면서 이 사람들은 꼭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네네. 이 사람들이 구속되느냐 구속되지 않느냐에 네네. 기억하시면요. 네. 이제 이 거짓 인터뷰를 가지고 네네.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JTBC, MBC, KBS 모두 정폭해서 기사를 계속 잇따라 쓰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소위 대선 공작이죠. 그렇죠. 그 대선 공작한 이 언론사들을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두 사람이 구속되느냐 되지 않느냐 아마 내일 아니면 모레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판가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가짜뉴스도 처벌할 수 있어야 되는 우리도 그래야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 조작 방송, 그러니까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신앙님이 있는 그런 뉴스타파에서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서 6개월 전에 신앙님과 김만배가 만나서 온갖 가짜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것을 6개월 동안 묵혀갖고 바로 대선 전전날 터뜨려서 그것을 퍼뜨려갖고 대선에서 이재명을 당선시키려고 했던 그 조작 방송이 아직도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바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국정원에 문건 운운하면서 다 조작, 다 이거는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아직도 그런 이 조작 방송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왜 안 되느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죄 여부를 확실하게 따져줘야 그런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대선에 개입하고 특정 정치인을 대선에 당선시키려고 하는 그따위 언론 같지도 않은 유사 언론이 횡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구속영장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뉴스타파, JTBC, MBC 압수수색했고요. 네. 기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고 지금 소환조사도 했고요. 네네. 그런데 전 방송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는 가짜뉴스 한 적이 없다. 아하. 언론 탄압하지 마라. 아하. 자기들은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아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아하. 의혹을 제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보가 좀 섞여 있었다. 이걸 가지고 가짜뉴스라고. 가짜뉴스는 아시다시피 이게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의도를 갖고 뉴스로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론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도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소위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에서 김만배에 대해서 대출을 한 것이 있는데 이 수사를 중앙지검에서 무마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대검 중수부에서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그렇죠. 무마했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죠. 아주 윤석열 후보의 그 당시에 대선 그 토론회에서의 설명이 명쾌합니다. 예. 부산저축은행에 대출이 있었고 수사가 착수가 됐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한 수사는 다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은 수사가 중단이 됐다. 예. 왜냐? 이게 소위 PF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위 기획 대출이라는 거죠. 예. 부동산 기획 대출은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이 가치가 앞으로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부동산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서 이제 수사가 되는 것이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네. 이 당시에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는 건 얼마나 황당하냐라는 겁니다. 예. 이 당시에는 대장동 그 부지밖에 없을 때입니다. 그렇죠. 이건 수사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이 된 것입니다.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금 유시민의 그 거짓말입니다. 네네네. 이 사찰 계좌를 들여다보는 것은 지금 다들 금융 거래를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면은 금감원에서 모두 통보를 해줍니다. 개인에게. 네. 이게 어떤 수사기관이 당신의 계좌를 들여다봤습니다라고 통보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럼요. 이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보를 합니다. 네네. 그 당시에 한동훈이 변명한 이 대답을 한 겁니다. 네. 이건 가짜 뉴스다. 네. 왜냐하면 이건 6개월 뒤에 다 드러나는 일이어서 예. 검찰이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네. 맞죠? 맞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검찰이 정말 오늘 이재명 화법대로 하겠습니다. 네. 바보입니까? 이게 다 드러날 일을 예. 그 계좌를 들여다보고요. 그렇죠. 이유도 없이. 예. 이렇게 가짜 뉴스는 어처구니없이 가짜 뉴스를 생기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유시민을 지금 판결을 내린 2심 판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의적이다. 의도가 있다. 의도가 악의적이다. 그래서 중죄를 내려야 된다.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럽니다. 왜 그러면 구속시키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네네. 징역형 처벌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왜 유시민 같은 저런 경우를 구속시키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대법원이 이렇게 기각하지 않고 인용을 해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더 이상 그대로 둬선 안 된다. 누구를? 이재명을. 무죄 판결을 하려면은 빨리 해달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나중에 내가 뭐 굶어 죽어가지고 억울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 빨리 진실을 밝혀줘야지. 그런 점에서 이재명이가 말만 희대 사기꾼이다 소설이네 창작이 대충 얼설프네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뭐가 창작이고 뭐가 위조됐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